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디즈니 클래식의 실사판 리부트의 물결이 일고 있는 시대가 열렸죠. 얼마 전에 알라딘의 흥행 성공으로 이제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고 있는 디즈니의 대작 라이온킹이 원작이 선보이고 나서 2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19일부터 상영을 시작합니다. 라이온킹의 실사판을 많은 팬들이 정말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원작 때문인데요. 1994년에 글로벌 스매시였던 원작은 디즈니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었었고 1997년부터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화도 되었었죠. 라이온킹 뮤지컬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 역사상 세 번째로 긴 공연이자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셨다면 마치 마법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을 느끼셨을 텐데요. 확실한 건 이 영화가 우리의 기억을 아주 정확하게 재현함과 동시에 새롭고도 놀라운 비주얼 테크닉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대본을 쓰고 있는 게 7월 12일 금요일 새벽 2시인데요. 방금 전인 새벽 1시에 미국 현지에서 언론사 엠바고가 풀리자마자 리뷰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왔고 그 결과 로튼 토마토는 59점, 메타크리틱은 57점이 매겨졌습니다. 저 역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결과였는데요. 토이스토리 4와 알라딘으로 이어졌던 올해 디즈니의 흥행 가도의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디즈니의 세계 정복 플랜의 흑역사로 남게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적어도 이 영화는 논란의 중심에 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라이온킹은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고 라이온킹의 평점이 이렇게 된 원인, 지금부터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살벌한 캐스팅을 한번 살펴보죠. 주인공인 신바는 도널드 글로버가 연기했습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작가, 배우, 뮤지션, 성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신다면 네,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입니다. 이걸로 2019년에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리즈물인 아틀란타의 기획자이자 주연이고 이 드라마로는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첫 흑인 감독이 에미상을 수상한 거였고 나무주연상은 백인 외의 인종이 32년 만에 수상을 한 거였습니다. 스타워즈의 스피노프인 한솔로에서도 랜도 칼리시안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고요. 마블 영화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흑인 스파이더맨인 마일즈 모랄레스의 삼촌인 에런 데이비스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많은 분야, 모든 점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소위 신이 너무 많은 재료를 넣어 만든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상대역을 한번 보시죠. 신바의 상대역은 날라인데요. 비욘세가 연기했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죠? 비욘세는 인스타그램에 사제를 테마로 한 아트 갈라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선보였고요. 스피릿이라는 제목의 싱글 앨범을 이번 주에 발매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라이온킹의 추가 프로모션 영상에서는 도널드 글로버와 비욘세의 첫 번째 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곡이었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을 들어볼 수 있었죠. 이 영화를 감독했던 우리의 해피 호건 존 파브로 감독은 이들과 일한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욘세에 대해서는 그녀는 아기가 있고 앨범을 내면서 투어를 가고 남편의 투어마저도 챙겨서 가야 하는 바쁜 삶을 보내면서도 다른 배우들보다도 논리적으로 까다로움을 가졌고 연기뿐만이 아니라 분량의 절반이 노래였기 때문에 감독 생각엔 비욘세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욘세가 실제로 무대에서 입는 의상이나 안무도 캐릭터에 영감을 줬고요. 라이온킹의 히로인인 날라와 비욘세가 공명하길 바란다고도 밝혔었죠. 도널드 글로버가 뮤지션으로 활동할 때 닉네임은 차일디시 감비노인데요. 존 파브로의 아들이 실제로 차일디시 감비노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먼저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고 디즈니에게 말을 하려고 했다는데요. 이미 도널드는 스타워즈 한솔로에 출연했고 많은 상들을 수상하면서 설득이 쉬웠다고 합니다. 존 파브로는 작업을 하면서 도널드가 창의적이고 신선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도널드의 능력이 존 파브로의 작업 스트레스를 좀 줄여줬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원작에서 무파사를 연기했던 제임스 얼 존스를 재소환했고요. 노예 12년과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열연했던 치웨텔 에지오포를 스카 역에 이 영화에서 가장 웃음을 주는 티몬과 푼바에는 빌리 아이크너와 세스 로겐까지 캐스팅하면서 역대급 대작 스멜을 풍겼습니다. 자, 다음은 음악 얘기를 해보죠. 1989년의 인어공주를 필두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음악적인 요소는 시각적인 요소만큼이나 중요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라이온킹 이전의 세 작품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은 총 12개나 되는 그래미상을 받았죠. 라이온킹 이전 작품들은 앨런 맨켄과 하워드 애쉬먼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했지만 라이온킹부터는 엘튼 존, 팀 라이스, 그리고 한스 짐머가 참여하게 됩니다. 엘튼 존과 팀 라이스는 원작에서 5곡을 작곡을 했었는데요. 특히 서클 오브 라이프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은 정말 훌륭한 명곡이었죠. 하지만 디즈니의 이전작들과 진짜 차이를 만들어줬던 건 훗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세계 최고의 음악 감독으로 등극하는 한스 짐머였습니다. 아프리카풍의 웅디한 스코어로 라이온킹의 세계관에 음악적인 채색을 더해줬었는데요. 당시에 한스 짐머가 바로 직전에 작업했던 영화 음악이 뭐냐면요, 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작품이었고
저는 한스 짐머가 이 영화에서 실험했던 것을 그대로 라이온킹에서 시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작품은 스테픈 도프와 모건 프리먼이 나왔던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국인 2세였던 소년이 전쟁과 인종 문제가 혼재하는 아프리카에서 권투 실력을 통해서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아프리카 대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던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1992년 3월 27일에 개봉을 했고 라이온킹은 1994년 6월 15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한스 짐머는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다시 음악으로 묘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당시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한스 짐머가 작곡했던 파워 오브 원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엘튼 존은 한스 짐머를 고용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파워 오브 원이나 라이온킹 이 두 작품 모두 사운드스케이프의 대부분이 어쿠스틱 타악기와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라이온킹 실사 영화에서는 디지털 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감독인 존 파브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늘 토니 스타크 곁에서 그를 보좌했던 해피 호건 역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 단추를 끼웠던 사람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비긴즈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존 파브로는 본인이 감독하고 출연까지 했던 아이언맨 1편을 통해서 영화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고요. 뒤이어서 2편까지 연출을 이어나가면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MCU의 중심이 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직후의 인터뷰에서는 스파이더맨에서 해피를 해리포터의 해그리드 같은 역할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MCU 영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늘 필요한 존재인데요. 이렇듯 존 파브로는 한 가지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 파브로는 라이온킹과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거든요. 물론 큰 틀은 전부 디즈니 작품이겠지만 마블과 스타워즈 그리고 디즈니 라이브 액션까지 최고의 프랜차이즈에 동시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 파브로를 보면 가장 겹쳐 보이는 감독님이 한 분 떠오릅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인데요. 헐리우드 최고의 시각적인 테크니션이자 연구가, 연출가이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는 모션 캡처 슈트를 입은 배우들을 디지털 배경 안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척했고요. 존 파브로는 모션 캡처와 게임 엔진으로 구현된 VR 환경의 프로덕션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영화감독협회에서 공개되었던 두 사람의 대담을 보면요. 존 파브로가 말하길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에서 했던 방식을 자신의 영화인 정글북에 적용했다고 했고요. 제임스 카메론에게 트레이닝 받았던 많은 스태프들이 지금까지도 자신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후계 구도처럼 보일 정도죠. 이런 존 파브로는 정말 놀라운 원작이 있음에도 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존 파브로 감독은 라이온킹을 만들면서 자신이 이 위대한 유산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라이온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선 정글북의 성공 이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죠. 정글북은 시각효과 부문으로 아카데미상도 수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작진들끼리 영화를 찍기 6개월 전에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사파리 차량을 타고 구경하다가 사자가 등장하자 제작진들이 하쿠나 마타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느낌이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1년부터 가상의 버추얼 제작 세트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혼합한 라이브 액션 기술 제작에 돌입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영화를 현실에서 찍는 게 아니라 VR 세트 안에서 찍는 건데요.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 세트 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안무를 짜고 조명과 세트 디자인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실제 현실에서는 결코 찍을 수 없는 독특한 카메라 워킹이나 앵글을 통해서 다양한 액션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쩌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 파브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었죠. 너무 진짜 같은 나머지 현실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어쩌면 존 파브로의 이 말이 이 영화를 연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이 영화에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라이온킹은 언캐니 밸리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가상과 실존하는 동물의 간격을 꽤 많이 좁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존 파브로가 2016년에 정글북을 연출했을 때 배우의 실사 영상을 디지털 환경과 합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 라이온킹은 정글북과는 달리 실사 촬영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사 영화일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일까요? 과연 어느 정도 진짜 같으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배우의 연기가 일절 없이 영화를 만들면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작 존 파브로도 알 수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요, 동물들의 표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어찌되었던 풍부한 움직임과 표정으로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시각의 영역에서만큼은 완전히 실존하는 감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드러내고 나는 표정과 감정이 상당수 배우의 목소리 연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영화에 중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리얼하지만 표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버리는 건데요. 이 초현실주의적인 동물들이 진실의 경계를 넘지를 못합니다. 원작은 유연한 애니메이션의 표현력을 사용하면서 아주 의인화가 되어 있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작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스카의 얼굴 흉터는 뭔가 정말 음모를 지닌 흉포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실사 영화판의 스카의 얼굴 흉터는 그냥 무리해서 암컷을 두고 싸우다가 생긴 상처 같을 정도입니다. 주인공인 심바도 심바의 캐릭터 감각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도날드 글로버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냥 사자입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건 이 영화가 자연 그대로를 보여줄수록 마치 영화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원작과 지나치게 동일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추억과 기억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알라딘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알라딘이 원작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특유의 잔재미가 있었다면 이번 라이온킹은 원작의 프레임과 몽타주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고요. 스토리마저도 거의 일치합니다. 존 파브로는 원작의 인물과 이야기, 주제와 음악을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취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원작과 너무 동일하게 흘러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이온킹은 아프리카 사바나의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왕권을 두고 싸우는 사자들의 패권 쟁탈극이죠. 정글의 왕 무파사와 그를 시기하던 동생 스카의 야욕, 그로 인해 쫓겨났다가 귀환한 심바가 왕위를 찾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라이온킹의 스토리는요, 실제로 마블의 블랙팬서의 플롯과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동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었죠. 그런데 라이온킹은 창작 스토리를 개발해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작에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톰을 만들었던 데시카 오사무 감독의 밀림의 왕자 레오를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살아생전의 데시카 오사무 감독 역시 많은 부분 디즈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시카 오사무 감독의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넘어가게 됐다고 하죠. 디즈니가 실사 영화를 내놓을 때마다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내놓은 원작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디즈니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이번 라이온킹 실사 영화는 원작과는 달리 인간미가 아닌 동물미가 있었기 때문에 언캐니 밸리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영화는 리메이크일까요? 아니면 실사 같은 그래픽의 복사본일까요? 모든 평가는 관객이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놀라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단지 한 명의 관객으로서 하쿠나 마타타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원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